안녕하세요. 최현욱입니다. 오늘은 의사 파업이 종료되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전공의들이 반발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내용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공공의대가 중단된 성과를 얻었는데 그 내용하고 또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정을 보시면 전공의협회를 무시하고 진행이 됐죠. 근데 이건 모든 협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인데 대표한테 일임을 하고 나서 협상을 하면 협상을 하고 나서 타결하기 전에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번에 의사협회 합의 과정을 보시면 9시 반에 사인을 하려고 했는데 8시 반에 먼저 언론에 그 내용이 공개됐어요. 사실 그때 합의를 취소했어야 됩니다. 합의 내용이 언론에 먼저 공개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협상 중에 혹은 타결이 임박했을 때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죠.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이나 미국이랑 협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일본이랑 위안부 문제나 지소미아 이런 얘기를 논의했을 때 실무진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돼서 그거를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은 협상이 되겠죠. 근데 그 직전에 실무에서 거의 조율된 내용을 미리 공개하는 거예요. 협상 중인 내용을 미리 공개하면 그럼 협상을 깽판 놓으려는 의도예요. 왜냐하면 협상 상대방을 배신자로 만드는 정치적 행위거든요. 그래서 협상 후에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하러 가면은 사람들이 너 이렇게 협상하기로 했냐? 배신자냐? 이렇게 몰아가죠. 그러면 그 사람은 상대방은 협상을 전면 취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미리 공개하는 건 이 협상을 깽판 치고 싶을 때 그래서 일본하고 협상 중인 내용을 미리 언론에 뿌려서 그럼 일본은 아니다. 그렇게 협상한 적 없다. 선을 긋죠.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깽판 놓는 거죠. 미국이랑 방위비 분담을 할 때도 중간에 진행되던 내용을 언론에 흘리죠. 그럼 당연히 트럼프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번에도 의사협회 최대집은 그 시점에 언론에 먼저 공개됐을 때 이거 취소했어야 됐는데 그런 정치적인 생각이 안 되니까 잘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한 거죠. 이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은 원래는 공공의대를 철회하자고 했었는데 중단으로 단어가 바뀌었죠. 근데 이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철회라는 단어에 집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합의안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세 가지가 있는데 무조건 영구적 철회 혹은 취소하는 거죠. 다시는 안 하겠다 하는 방법이 있고 철회 후 재검토하겠다 할 수도 있고 중단 후 재검토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당연히 협상을 하고 어떤 서명을 하고 합의안을 만들 때는 무조건 앞으로 영구적으로 절대로 안 하겠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죠. 불가능한 거죠. 이런 내용으로 합의하는 경우는 일본이 원자폭탄 맞았을 때만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협의를 했을 때는 철회 후 재검토냐 중단 후 재검토냐 두 가지 초이스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똑같죠. 어쨌든 재검토를 해봤더니 역시 공공의대를 해야겠더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단지 집착하는 이유는 철회라는 단어를 쓰면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굴복시키고 싶은 거죠. 그냥 감정적인 거예요. 상대방을 무릎 꿇리고 싶은 건데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대신에 철회라는 단어를 좀 양보하고 중단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으면 의사도 파업 종료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파업을 보류하고
재검토하고 대화하는 동안은 자제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역시나 최대집은 멍청하기 때문에 파업을 종료한다고 표현을 했어요. 정치적인 센스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또 다음 내용을 보면 한방첩약에 보험 적용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얘기할 필요도 없이 한의사랑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서로 싸우지 맙시다. 다만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의료보험을 분리해서 한의원이나 의원이나 치과를 분리해서 그 중에 한 번도 안 가는 곳이 있으면 의료보험료를 일부 10% 20%를 환급해 주는 거죠. 아마 이렇게 주장을 하면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의료보험료를 환급해 주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한의원을 안 간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그럼 한 의원에 해당하는 의료보험료는 좀 돌려받아야 되겠죠? 이거를 한의사들이랑 직접 싸우는 거는 정부의 계략에 놀아나는 것밖에 안 돼요. 원격 의료 내용이 있는데 일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시골에 대학병원에서 혈압 당뇨약을 타는데 버스 타고 자주 가기 힘들다고 6개월치를 탑니다. 약을 6개월치를 타면 약이 썩기도 하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원격 의료로 관리받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근데 애시당초 동네 병원을 한 달에 한 번 가시던 분들이 굳이 원격 의료로 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어차피 대학병원에 3개월, 6개월씩 타는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은 이유가 매달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건강에 좋습니다. 사망률과 유병률을 낮춰줘요. 그런 되게 재밌는 예가 있는데 어떤 약이 효과가 되게 뚜렷하진 않고 애매한 약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하나 가지고 임상을 하면 특별한 효과가 없어요. 사망률이 감소하지 않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그 약을 드시는 분들이 사망률이 낮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냥 매달 그 약을 타러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그런 약이 있어요. 그런 걸 봐도 원격 의료로라도 매달 관리를 받으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죠. 물론 직접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하고 진찰도 하고 청진도 하고 그러면 더더욱 좋겠지만 이미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격 의료가 진짜로 전체 국민의 평균 수명을 향상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대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이거는 반대하는 건 정말로 밥그릇 싸움이죠. 근데 원격 의료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직접 진찰을 하고 소리를 들어봐야 되는데 아주 단순한 혈압약을 선택할 때도 심장 소리를 듣고 MR이나 AS가 있는지 확인하고 심전도도 찍고 피검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건 암로디핀을 못 쓰는 분들이 많아요. 심장이 크거나 잡음이 있으면 암로디핀보다는 텔미살탄이나 네비보로를 쓰는데 이런 선택을 원격 의료에서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매달 병원에서 심장 상태를 확인하고 약을 타는 게 좋고 근데 그거를 하기 싫고 대학병원에 6개월마다 가는 분들은 차라리 원격 의료가 낫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원격 의료가 콜센터처럼 될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미래 산업이 될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프랜차이즈 식당과 동네 맛집과 싸움 같다고 봅니다. 당연히 동네 맛집이 더 잘 되겠죠? 다만 동네에 맛없는 집이 타격을 받아요. 근데 그런 데는 망하는 게 좋죠. 그래서 원격 의료 콜센터한테 밀리는 동네 병원이라면 빨리 문 닫고 다른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네 맛집에게도 기회를 줘야죠. 외국인 상대의 비급여 진료를 허용하고 재외국민 진료를 허용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진료만 원격으로 하면 안 되죠. 약도 쿠팡 약국, 네이버 약국에서 로켓 배송, 새벽 배송으로 약을 배송해 줘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원격 진료의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겠지만 2016년에도 시범적으로 원격 진료를 시행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죠. 저는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강력히 반대했죠. 그래서 국민들은 저것들이 밥그릇 싸움에서 반대 안 해 하고, 정부는 의사들이 너무 반대해서 정책이 실패했네 라고 했습니다. 의사들이 정말 멍청한 거죠. 이거는 참여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저처럼 참여해서 열심히 원격진료 환자를 모집하고 정부의 정책에 따랐지만 아무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환자가 한 명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부의 정책이 실패한 거죠. 소득주도 성장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사들이 먼저 반대를 해버리니까 이게 정책을 검증을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정책을 검증할 기회조차 없이 의사들만 욕을 먹고 끝나는 거죠. 정부가 이상한 걸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따라주고 참여하지만, 당연히 내 병원에 온 환자를 원격 진료로 돌리는 그런 멍청한 의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있나? 설마 없겠죠. 그러니까 이건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의사들이 나서서 반대해줘서 정책 실패의 명분을 제공할 뿐이에요. 멍청한 거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얻어낸 거는 공공의대를 중단 후 재검토한다는 건데 큰 의미가 없죠. 재검토했는데 또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애시당초 처음부터 공공의대만 할 게 아니라 공공법대도 만들고 공공약대도 만들고 공공판사도 한 1000명씩 뽑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낫죠. 또 심지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면서 또 싫어하는 삼성에다가도 공공 삼성 바이오로직스 만들고, 이렇게 하는 정치적인 스킬이 필요한데 이런 걸 이제 포이즌 필이라고 하거든요. 상대방이 어떤 법안을 만들려고 할 때 거기에다가 더 덕지덕지 더 과격한 걸 붙여가지고 최종적으로 그게 부결되게끔 하는 그런 전략이 있어요. 공공의대만 얘기했을 때 그거를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오케이 공공의대 받고 법대 붙이고 약대 콜 하면 상대방이 백기투항을 하겠죠. 그런 정치적 전략이 필요한데 그냥 무조건 강대강 반대로만 갑니다. 그런 게 정치적인 전략이 없어서 그런 거죠. 또 그 외에 이슈가 된 게 성분명 처방인데 이건 정말 문제가 커요. 오리지널 약과 복제약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의약품 동등성 시험 기준 생동성 시험이라고 하는데 이 제7조 2항을 보면 로그 스케일에서 0.8에서 0.25 사이여야 됩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효과가 결과적으로 80에서 120% 효과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 차이 내에서 허용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건 실제로 겪은 사례가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가바펜틴 600을 먹고 있었는데 오리지널 약에서 국산 약으로 바꿨습니다. 국내 한 탑5 되는 제약회사의 약으로 바꿨는데 부작용이 엄청 심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부작용이 더 크대요. 왜냐하면 약이 더 용량이 많게 만들어졌대요. 효과가 더 센 것처럼 보이려고 용량을 더 넣었대요. 그래서 부작용도 더 크대요. 약을 많이 처방해본 의사들은 경험이 많으면 약이 똑같은 약 성분이어도 회사마다 약 효과가 다른 걸 느낍니다. 정말로 80에서 125%의 차이를 체감해요. 그래서 성분명 처방은 사실 정말 어려운 건데 그걸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고 대안으로 의약분업 환자 선택제를 주장합니다. 환자가 처방전 받고 약국 가서 조제료 10,000원, 20,000원 더 내고 비싸게 받겠다 하면 환자 마음대로 처방전을 받고, 그냥 병원에서 편하게 약도 같이 받겠다 하면 병원에서 약도 받고, 이걸 환자가 선택해야죠. 이걸 반대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환자의 선택인데. 그리고 가능하다면 쿠팡 약국에서 로켓 배송도 해주고, 의사들만 배부르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약사는 약 요 칸에서 꺼내가지고 봉지에 담아주면 10,000원씩 받아요. 그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 파업을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잘 모르고 정부한테 낚여서 의사 욕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8월 14일 때 1차 파업할 때는 있었지만, 최근에 많은 내용이 언론에 나오고 시민단체 추천으로 입학을 하고 남원의 땅을 미리 사놓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나서는 오히려 정부를 욕하고 있죠. 근데 지금까지 설명을 해줘도 그냥 무조건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지금까지도 욕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은 어떤 택시기사분들이 의사들 이기적으로 파업한다고 욕하는 걸 본 적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논리로 의사를 욕하냐 하면, 진찰료는 4,000원씩이나 받고 건보료는 10,000원씩이나 받으면서 1시간씩 기다리게 하고 5분 진료하고 불친절하고 공부만 잘해갖고 돈 많이 벌고 재수없다. 아, 부럽다. 이 논리거든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의사는 공공재인데 환자 생명을 담보로 지들 밥그릇 싸움이나 한다고 욕을 하죠. 오케이, 그거 좋아요. 그 앞으로 택시, 정교조, 민노총 이런 분들 파업하시면, 택시는 시민의 발인데 감히 파업을 해요? 공공재지. 심야에 승차 거부를 해? 그럼 공공택시 10,000대 더 만들어요. 당연히 택시 요금은 인하해야지. 정교조도 뭐 학생들 담보로 정치질 싸움이나 하고, 파업하기만 해봐요. 이제 우리나라에 파업해서 욕을 안 먹을 때가 없겠죠. 세상의 모든 파업은 다 다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피해가 가게 되어 있어요. 그걸 이해 못하면 저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 모든 걸 욕하는 사람들로 프로 불평러라고 이해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식당에서 내가 내 돈 내고 먹어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에잉 맛이 없네, 에잉 늦게 나오네, 만약에 맛이 있으면 에잉 비싸네, 심지어는 생각보다 그렇게 맛있진 않네, 그리고 진짜 맛있는 경우는 미원을 너무 많이 넣었네, 진짜 정갈하고 맛도 있으면 에이 사람 많고 정신없어,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이런 프로 불평러는 인생에서 최대한 나의 곁에서 멀리 두는 게 좋아요. 악의 기운, 마이너스 기운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인생에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프로 불평러를 잘 아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유럽 여행에 같이 데리고 가는데, 제가 비용을 다 해서 엄마를 데리고 비행기 타고 갔더니 비행기 좌석이 좁다고 불평을 해요. 그러면 이코노미를 타야지 비즈니스를 타고 가나? 그리고 기내식이 맛이 없대요. 무슨 호텔 뷔페를 기대했어? 기내식이? 그리고 유럽 가가지고 호텔이 좁다고. 유럽 호텔은 좀 작지 우리나라보다. 그리고 호텔 뷔페가 입맛에 안 맞다고. 그럼 당연히 외국 나왔으면은 입맛에 안 맞죠. 그렇게 투덜투덜 불평을 하는데, 딱 한 번 불평이 사라진 때가 있었죠. 헝가리인가 부다페스트에 오닉스라는 미슐랭 1스타인가 2스타 하는 식당에 가서 코스 요리를 먹었더니 아무런 불평이 없더라고요. 그 정도 해야 불평이 없어요. 저는 아빠 닮았습니다. 감사합니다.